60대에는 40명 중 1명 정도였다가 80대에는 3명 중 1명꼴로 앓는 이 병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인지장애이다. 이처럼 인지장애는 70대에 이르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서 80대에는 60대보다 12배나 많아진다.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0년 남짓 노인정신과 의사로 일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60에서 70대에 어떻게 살았는지와 관련이 깊다. 당연한 얘기지만 열심히 일하고 배우면서 뇌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인지장애를 앓을 확률을 낮추어 준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노인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80세의 벽을 수월하게 넘는다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책에는 나의 오랜 의사 생활에서 얻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간 인생에서 배운 지혜도 담겨 있다. 의사로서의 지식과 더불어 회사를 경영하거나 나이 든 부모님을 돌보았던 경험까지 총동원해야 노화라는 인생 최대의 적과 싸우고 70세의 정답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담은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더욱 긍정적이고 즐겁게 만드는데 보탬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제1장 노화를 막고 오래 살기 위한 정답. 콩은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영양제.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트립토판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재료로서 뇌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기와 함께 고령자가 꼭 먹어야 할 음식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대표적인 건강식 나토이다. 나토가 뇌와 몸에 좋다는 견해는 이미 의학 및 영양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통한다.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마트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말하자면 나토는 가장 싼 영양제인 셈이다. 고령자들에게는 보통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된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70에서 90g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 이는 순수한 단백질량을 말하는 것이어서 매일 권장량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다.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고기 하는 식으로 단백질이 든 식재료를 숙제처럼 챙겨 먹어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콩으로 된 나토처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이 매우 유용하다. 콩은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하다. 최근 콩은 뇌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브레인 푸드라고도 불린다. 콜레스테롤은 몸에 해롭지 않다.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려면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하다. 애초에 콜레스테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일종이다.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로서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성분이다. 그뿐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또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구성하는 재료이다. 더욱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자료도 있다. 이는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킬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낮아도 혈관이 약해져서 뇌졸중을 앓을 확률이 커진다. 비타민C로 뇌를 튼튼하게. 비타민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특히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비타민C가 두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에 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손상을 입으면 뇌 전체의 활동이 둔해지고 혈관에서 산화가 진행되어도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뇌와 혈관의 산화는 인지장애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데 비타민 C에는 산화를 막는 힘, 다시 말해 산화작용의 반대말인 환원작용을 하는 능력이 있다. 환원작용으로 산화를 예방해서 뇌세포와 혈관을 지켜주는 것이다. 담배는 혈관을, 술은 전두엽을 수축시킨다. 70세 전후가 되면 술을 절제해서 마셔야 한다. 술은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효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뇌에 손상을 입히는 물질이다. 술을 많이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이유도 뇌에서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뇌를 살펴보면 전두엽과 해마가 위축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가장 위험해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담배도 끊는 것이 좋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치고 뇌에 유입되는 혈액량도 감소시킨다. 결국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 씹기는 뇌를 활성화한다.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깨물근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근막에도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와 이어져서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한다. 따라서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 환자는 채소 섭취량이 적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치아 건강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서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깨물근을 많이 움직여야 하므로 껌이나 오징어를 자주 씹자. 심심할 때 간식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새끼 식사를 할 때에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뇌의 노화를 막는다. 수면이 중요한 이유. 질이 좋은 수면이 노후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인간은 잘 자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질이 좋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움직임이 둔해진다. 몸속 세포의 재생과 회복도 자는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잘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당연히 건강 수명도 줄어든다. 귀가 멀어지면 인지장애와 가까워진다. 흔히 나이를 먹으면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청력 감퇴는 그리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청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일이 줄어든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없으니 아무래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기가 꺼려진다. 이러면 사회 활동량이 줄어들고 우울감을 자주 느끼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쉬워서 인지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 또 귀가 멀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뇌 에너지의 대부분을 청각 처리에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인지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점점 쇠퇴해 간다. 임상 경험으로 봐도 70대의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장애가 발병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귀가 잘 안 들린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난청의 진행을 늦추는 동시에 주저하지 말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 귀 건강을 유지해서 다른 사람과 계속 대화할 수 있다면 인지장애가 발병할 위험도 줄어들게 할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는 6,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는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진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만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 내 건강을 위한 4가지 습관. 첫째, 주 2회, 연간 100회 새로운 경험을 한다. 예를 들면 밖에서 점심 도시락을 살 때 가끔은 늘 가던 가게가 아닌 새로운 가게를 방문한다. 그 외에도 처음 보는 길로 산책을 간다든지 생소한 식물을 데려와 키워보는 등 사소한 첫 경험에 의식적으로 매달려서 도전한다. 우리 뇌는 본 적 없는 것을 보거나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맛보면 활발하게 움직이기에 이러한 노력들이 전두엽의 노화를 늦추어 준다. 둘째, 베스트셀러에 관심을 갖는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름 글을 쓰는 사람이기에 지금 어떤 책이 잘 팔리는지를 항상 눈여겨보면서 그 책이 왜 인기가 많은지 생각해 본다. 그것이 인간의 뇌, 특히 정신적 활동의 중추인 전두엽을 단련시키는 훈련이 되기 때문이다.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아주 좋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대하다 보면 전두엽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진다. 셋째,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따라한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한번 주변을 살펴보자. 틀림없이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동을 잘 관찰해서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따라하려고 노력한다. 넷째, 연초에는 스케줄 수첩을 산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오늘 할 일과 오늘 갈 곳이라는 말이 있다. 매일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정해서 스케줄 수첩에 적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를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제2장, 건강한 뇌를 위한 정답.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니다. 고령자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근력이 떨어지는 비사용 증후군이 발생한다. 이는 뇌도 마찬가지여서 머리를 쓰지 않고 살면 뇌는 점점 퇴화한다. 나이가 들면 을의 기억력이 떨어지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억력은 뇌 기능상 75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급격히 떨어지는 쪽은 기억력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의지이다. 평범한 상황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기억력에 큰 차이가 없으나 나이 든 사람의 기억력이 더 나쁘다는 선입관을 심어주면 노년층의 의욕이 떨어지면서 기억력까지 저하된다는 뜻이다. 중년 이후에라도 이렇게 노력해서 무언가를 외워본 적이 있는가? 아마 드물 것이다.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기억력이 자꾸만 떨어지거나 외워도 금방 까먹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사용하지 않는 기억력도 당연히 쇠퇴한다. 뇌는 언제든지 발달할 수 있다. 뇌세포는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21세기에 들어와서야 밝혀진 새로운 상식이다. 그래서 박사는 택시 운전사와 일반인의 뇌를 비교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택시 운전사의 해마가 일반인에 비해 크게 발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기억하고 기억한 내용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매일 반복하는 동안 해마의 신경세포가 늘어나면서 크게 발달하게 된 것이다. 결국 성인이 된 후라도 뇌세포는 훈련에 따라 충분히 발달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부정적인 자기암시는 기억력을 떨어뜨린다.
나이가 들면 인지장애를 앓지 않더라도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스스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믿으면서 기억하려는 의지를 잃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젊었을 때는 누구나 나름대로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중장년이 되면 대부분 기억하려는 습관과 멀어지는데, 그래 놓고는 옛날에는 기억력이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며 나이 탓을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암시는 백해무익하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다. 노후는 인생 최대의 스트레스와 맞닥뜨리는 시기다. 배우자의 죽음, 각종 질환, 실업 등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고령의 남성이 한순간에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우를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인생 최대의 스트레스로 해마가 큰 손상을 입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노후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마지막 이유는 생물학적 변화 때문이다. 중년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이것이 기억력 저하와 관계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세로토닌의 감소로 우울증이라도 걸리면 주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급격하게 감퇴한다. 특히 노년성 우울증은 기억력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나서 인지장애로 잘못 진단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무슨 일이든 다 어떻게든 되는 법. 어떻게든 되겠지는 이제 곧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에게도 딱 필요한 말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머리도 휙휙 돌아간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긍정적 사고가 도파민 분비량을 늘려주기 때문이다. 어차피 잘 안 될 거라든지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도파민은 분비되지 않는다. 도파민 분비를 늘리고 머리를 잘 돌아가게 하려면 일단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습관화해야 한다. 제3장 스트레스와 우울함을 이기기 위한 정답. 불안감을 잠재우려면 불안과 분노를 가라앉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심호흡이다. 뇌에 산소를 충분히 전달하면 편도의 흥분이 가라앉아 교감신경이 안정화된다. 심호흡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스로 불안하다고 느꼈을 때 크게 기지개를 켜면서 눈을 감는다. 그 다음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천천히 내뱉는다. 호흡에만 의식을 집중해서 가능한 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이다. 이렇게 여러 번 심호흡을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다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사람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화를 낼 수는 없다. 노후의 건강을 챙긴다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면 오히려 뇌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혈압이 높아서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피한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어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는 행위는 오히려 뇌와 정신 건강을 해친다. 무엇이든 정도의 문제로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 피곤하다면 물과 단백질을 보충하자. 나이를 먹으면 젊을 때보다 쉽게 지치는 만큼 되도록 피곤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우선 피로는 보통 두 가지가 부족할 때 일어난다. 첫째는 수분 부족이다. 인간의 몸은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진다. 다음으로 중요한 성분은 단백질이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곤함을 계속 느껴서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 고기 섭취는 그만큼 중요하다. 2주간 집에 있으면 7년치 근육이 사라진다. 75세 이상이 2주간 움직이지 않으면 7년간 움직이면서 쌓아왔던 근육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근육이 소실된 탓에 넘어져서 골절상이라도 입게 되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넘어가야 할 경우가 매우 많다.
또 고령자가 운동량이 부족하면 식욕이 떨어져서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 결국 단 하루만 집에 있어도 건강 수명이 단축된다고 봐야 한다. 제4장 화목한 가정을 위한 정답. 아내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선물한다. 첫째, 점심은 자급자족할 것. 우선 점심은 알아서 해결하자. 매일 남편의 점심을 챙겨야 한다면 아내는 낮에 외출할 수 없어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무엇이든지 골라 먹을 수 있다. 점심 식사, 가능하다면 아침 식사까지도 스스로 준비해서 먹는다면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집안일 분담하기. 노후에는 남편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모든 집안일을 아내에게 맡길 명분이 사라진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남편이 맡아서 하는 편이 서로에게 공평하다. 쓰레기 버리기, 빨래 널기와 개기, 화장실과 방 청소 같은 것 정도는 몇 번만 해보면 금방 할 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자. 셋째, 아내가 어디 가는지 묻지 않기. 아내의 사생활은 간섭하지 말자. 당연한 말이지만 아내를 졸졸 따라다녀서도 안 된다. 늙어가는 남편도 힘들다. 은퇴 후에는 남편도 지친다. 알다시피 남성의 평균 수명은 여성보다 짧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므로 더 먼저 늙기 시작한다. 60대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이 급감해서 몸과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고 성인병에 걸려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기도 한다. 또 노인성 우울증의 초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생긴다. 은퇴를 맞이한 남편들도 여러 가지로 고달프다는 말이다. 그러니 노후의 부부는 서로를 지켜주는 돌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힘들 때마다 함께 도우며 지내야 한다. 어른 2명이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은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작은 일이라도 하면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그래도 힘들다면 혼자 사는 것도 방법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과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겠다 싶으면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도 방법이다. 아직 살아가야 할 인생은 많이 남아있다. 한 집에서 몸만 같이 살 뿐 마음은 이혼한 상태와 다름없다거나 남들 앞에서만 사이가 좋은 척 연기하면서 불쾌한 마음을 담아둔 채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면 몸과 마음에 안 좋은 영향만 끼칠 뿐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이처럼 마음을 망가뜨리면서 지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한 번 부부의 연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은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다. 이제 와서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없다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는 것도 노후를 살아가는 방법이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면 한번 이렇게 자문해보자. 내가 이 사람의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을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면 지금은 사이가 조금 나쁘더라도 계속 부부 생활을 이어가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황혼이혼을 고려해보자. 자녀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옛날에는 아이가 성인이 된 후라도 부모와 자식이 근처에 살면서 삶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의 부모와 자식은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편이 좋다. 자식들과는 1년에 몇 차례 서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너무 멀리도 가까이도 지내지 말자. 이는 아이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가끔 환자들에게서 성인이 된 혹은 중년의 자식들에 관한 상담을 듣기도 한다. 주로 자식들이 가정폭력을 일삼거나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다는 내용이다. 이럴 때 나는 부모님이 개입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자식들은 간섭하면 할수록 더 엇나간다는 점 가슴에 새겨두세요. 라는 뜻의 말을 전한다. 자식들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면 일단은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오랫동안 방 안에 처박혀 있는 자식에게 부모가 계속 밥을 차려준다면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밥을 주지 않아야 스스로 일어나서 편의점에라도 가게 마련이다. 인지장애의 징후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과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인지장애를 의심해야 할까? 우선은 지갑부터 살펴보자. 인지장애가 시작되면 물건의 값에 대한 감이 떨어진다. 과자 한 봉지를 사는데 1,000원짜리 지폐를 내고서는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계산이 되지 않아서 그냥 10,000원짜리 지폐를 내고 만다. 이러면 지갑에는 거스름돈으로 받은 잔돈만 가득 찬다. 또한 같은 물건이 여러 개 있다면 인지장애 초기 증상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물건을 사놓고도 깜빡하고 또 사오는 일이 잦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부엌 한쪽에 좋아하는 과자가 지나치게 많이 있다면 이것도 한번 의심해봐야 한다. 가족에게 존댓말을 쓰는 행위도 인지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인지장애가 진행되면 자식들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일이 늘어난다. 이는 위기 회피 능력 때문인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신뢰를 범할 위험을 피하고자 존댓말을 쓰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상들을 통해 인지장애가 시작됐다거나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어떻게든 가족을 설득해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 사전에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 묻기. 나의 아버지는 2017년에 8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아버지 입원 중 담당 의사에게서 아버지의 상태가 위중하니 호흡을 돕기 위한 관을 삽입해야 한다는 전화가 왔다.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바로 허락했다. 일시적인 장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번 기관 삽관을 하고 나면 자가호흡이 약해졌을 때 곧바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의사이면서도 알지 못했다. 결국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7개월을 보내다 가셨다.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계속할 것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부모님의 정신이 온전하여 판단력이 있을 때 연명장치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서 훗날 튜브로 음식을 주입하거나 인공호흡기 등의 장치를 달기 원하는지 여쭈어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이를 가족이나 형제들과도 공유해 두어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제5장. 죽을 때까지 배우기 위한 정답.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뇌가 건강해야 한다. 뇌를 단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이다. 공부는 뇌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해준다.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일수록 더 장수한다. 노후의 시간이 있다면 어떤 분야든 한 분야에 대해 공부해보길 추천한다. 그리고 노후에는 한 번쯤 버킷리스트를 써봐야 한다. 하고 싶은 공부의 목표뿐만 아니라 일이나 취미, 놀이에 관한 목표도 세워두어야 노후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 나도 환갑을 맞이했을 때 앞으로 20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적어봤다. 본격적인 노인으로 접어들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가시화해서 적어보았더니 몸에서 힘이 샘솟는 듯 했다. 목표를 세울 때는 반드시 기간을 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나면 의욕도 올라가게 된다. 게다가 날짜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는 방법을 찾는 일은 전두엽을 단련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나이 들수록 젊었을 적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다. 나이 50이 넘으면 인간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외롭지 않기 위해 옆에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을 알 수 있을까? 인간은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솔직히
나이 50세가 넘으면 오히려 혼자가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나중에 요양원에 안 가고 70세가 넘어서도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다. 70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기능도 뇌 기능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 70대의 남은 기능을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에 이르러서도 간병인을 부르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하나의 예로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만든다.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이다. 사람의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속물질인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다량 생성되기 때문이다. 뭔가 고민이 있어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생각에 잠겨 있으면 기분도 가라앉는다. 하지만 밖에 나와서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밝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다. 이 또한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는 자외선에 의한 기미가 남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의자에 앉아 선탠을 할 필요는 없다. 귀찮아도 무조건 움직여라. 하루 한 번은 방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받으면 그만이다. 노후에는 무리해서 운동하면 안 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책이다. 일 없이 산책하는 것이 싫은 사람은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쨌든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 것만은 피하고 낮에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들이자. 이것만으로도 고령자의 의욕 감퇴를 막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햇볕을 받아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의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한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다. 흔히 고령자가 되면 잠이 얕아지거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는 멜라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얼마든지 잘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게 되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화에 따라 멜라토닌이 줄었다고 해도 낮에 햇볕을 쬐어 멜라토닌을 보충할 수 있다. 낮에 많은 세로토닌을 만들어두면 밤에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불안감도 없어지며 우울증 예방도 된다. 발랄한 70대, 80대를 살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은 매우 중요한 뇌 호르몬인 것이다. 새삼스럽게 일광욕 시간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낮 동안 집 밖에 나와 햇볕을 받는 습관만은 만들자. 70대가 되면 적어도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줄여서는 절대 안 된다. 둘째로 가족끼리 간병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70대가 되면 가족에 대한 간병에 직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70대가 배우자를 간병하는 사례는 흔하지만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간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부모를 간병하다가 자식이 먼저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간병을 시작할 때 꼭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70대가 되어 퇴직하면 다른 일이나 특별한 취미도 없는 사람의 경우 간병을 은퇴 이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시간이야 어쨌든 자유롭기 때문에 열심히 간호에 임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은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만족감은 얻을 수 있다. 간병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기에 한층 간병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간병에 관여하는 방식은 자신의 만년을 망쳐버릴 가능성이 높다. 간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간병에 빠져들면 그 사람의 만년이 망가져 버리는 것일까? 우선적으로 간병이란
시간 때우기에는 최적이라는 측면이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꼬박 하루를 간병에 투입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전혀 생길 수 없게 된다. 간병에 투입하는 시간은 3년이 지속될지 5년이 지속될지 아니면 10년이 지속될지 끝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가족을 떠나보낸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지내게 되면 간병 폐인처럼 되어 늙어버리는 사례를 자주 본다.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70대 사람이 향후 80, 90대에 이르러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된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퇴직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고 싶다고 손꼽아 퇴직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70세까지 현역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책상 머리에 앉아 하는 지루한 업무라도 통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70대라면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운동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저하되기 쉽다. 뇌 기능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일하고 있으면 매일 나름대로 지적 활동이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 반면 집에서 지내면 평소 뇌 활동이 없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된다. 전두엽이란 창조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노화되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활동 자체를 귀찮아한다. 운동 기능의 저하와 뇌의 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외형적인 인상에서도 발랄한 느낌을 잃은 기운 없는 노인으로 변모하게 된다. 남들보다 유난히 빨리 늙는 노인을 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퇴직을 맞이할 단계라면 퇴직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 퇴직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한다면 어느새 게으른 생활에 휩쓸려 습관으로 굳어버린 경우가 허다하다. 70대에도 신체적 기능은 비교적 건강하다지만 전두엽의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진행되고 있다. 퇴직 후에도 사회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는 물론 일이 전부는 아니다. 판상회의 임원이나 아파트 관리 조합의 임원, 취미 모임에서 직무를 맡는 것도 좋다. 자원봉사 활동도 퇴직 후에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선택지이다. 누군가와 협동해서 누군가에 도움이 되거나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것은 언제까지나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70대가 되면 특히 은퇴 등은 생각하지 말고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단번에 늙는 것을 막아준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각 질환별 치유법을 함께 알아보자. 치매. 치매와 암 중에서 무엇이 더 무서울까? 치매가 더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암 환자는 임종 때 자녀의 마지막 효도를 받고 또 가깝게 지냈던 이들이 곁에서 지켜주는 것을 보고 느끼며 임종을 맞이하기 때문에 덜 쓸쓸하지만 치매 환자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죽어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충분히 공감 가는 주장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관점에서 치매가 더 무섭다고 생각한다. 치매 환자는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상실한 환자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아주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좋아지는 병이다. 또 꽤 좋아져도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병이다. 이렇게 무서운 치매가 내 부모님이나 내게 오지 않길 당연히 바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치매는 점점 늘고 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5%가 중증 치매, 15%가 경증 치매라고 한다. 80세 노인의 약 20%가 중증 치매의 소견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8년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8.4%라고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치매 노인의 수가 20년마다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때가 아니다. 이처럼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치유가 만만치 않기에 더욱더 예방에 힘써야 할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치매다. 치매 예방은 불가능할까? 아니다.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예방하려면 먼저 원인을 정확히 집어내야 한다. 흔히들 치매의 원인으로 노령화를 꼽는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100세 정도 되는 장수 노인 중에서 치매 환자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요즘 젊은 치매 환자의 급증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 50대 이하 치매 환자가 7,393명으로 2006년보다 무려 93%나 늘어났다. 5년에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젊은 치매 환자를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만 요즘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노령화가 치매의 주 원인은 아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또 젊은 치매 환자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치매는 뇌의 심각한 노화의 결과로 나타난다. 즉, 뇌세포를 힘들게 하고 뇌세포를 죽이는 상황들이다. 뇌혈관에 영양과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면 어느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명이 끝나 죽기 전에 다른 신체 기능에 비해 뇌의 기능이 아주 빨리 노화된 결과다. 이제 뇌를 노화시키는 주범을 찾아보자. 자동차와 공장 공해, 농약 공해, 환경 호르몬 공해, 그리고 담배 등은 뇌세포에 상당한 피해를 준다. 이러한 것이 지속되면 당연히 치매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치매라는 병이 먼저 찾아왔을까? 이 세상에 같은 것은 하나도 없듯이 같은 자극에도 반응하는 신체 기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특히 뇌 기능이 약하거나 뇌 활동이 부족한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린다. 그러나 뇌 기능이 선천적으로 취약하다고 해서 모두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앞서 분명한 원인을 찾았으니 당연히 살아생전 치매 예방이 가능하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첫째로 앞에서 말한 뇌세포를 죽이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둘째로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누굴까? 바로 장수촌 노인들이다. 그러기에 장수촌에는 치매 환자가 거의 없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소박한 삶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치매 예방법이다. 고혈압. 미국의 경우 고혈압 환자는 성인 3명 중에 1명 이상일 정도로 흔하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30세 이상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8년에 26.3%, 2010년엔 26.9%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혈압은 한 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약으로 혈압 수치가 조절되면 해결된 줄 알고 안심한다. 즉 고혈압은 평생 약에 의존하면서도 나을 수 없는 병으로 이해하고 치유를 포기하며 사는 것이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믿을 수밖에 없을까? 정말 그럴까? 아니다. 약을 끊고 혈압도 잡고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생각을 바꾸자. 먼저 고혈압은 병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자.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은 그 자체로는 병이 아니다.
내 몸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알려주는 하나의 증상일 뿐이다. 즉 병을 만드는 삶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증상이다. 그렇다고 병도 아니니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증상이 왜 생겼는지, 또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혈압의 합병증인 뇌혈관 질환, 심장병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2, 3위이며 만성 신부전 역시 점점 더 많아지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 이 환자들은 거의 모두 고혈압 약을 먹었다. 약을 복용했지만 예방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증상만 잡으려 약을 쓰면 쓸수록 돈과 시간 낭비는 물론 고통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혈압이 올라갔을까? 세포는 말초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데 어떤 이유로든 공급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더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대표적인 것이 동맥경화증으로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다. 좁아진 혈관을 통해 혈액량을 늘리려면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다. 즉, 피의 공급량을 늘리려는 우리 몸속 의사의 처방이 바로 고혈압이다. 고혈압의 대표적인 원인인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지고 두꺼워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주로 동맥벽에 기름때가 끼어 생긴다. 가장 중요한 기름때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즉 고지혈증이다. 기름때는 외부에서 직접 섭취되기도 하고 우리 몸 안에서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음식을 피하고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현미밥 채식으로 바꾸면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 그리고 고혈압은 거의 대부분 완치된다. 짠 음식 역시 고혈압의 주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한 논란은 아직 남아있다. 분명한 것은 짜게 먹으면 다른 음식을 더 먹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친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필자의 아버님은 무척 짜게 드시고 복부 비만이시다. 그러나 소식과 규칙적인 산행으로 80대 중반을 넘긴 지금도 큰 문제가 없다. 개인적인 사례지만 짠 음식보다 과식, 그것도 나쁜 음식의 과다 섭취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해결해야 한다. 당뇨병. 흔히 당뇨는 성인병으로 여긴다. 췌장의 선천적 인슐린 분비 결함에 의해 생기는 소아 당뇨와 달리 제2형 당뇨병은 과체중과 비만한 성인에게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아에서 1형이나 2형 당뇨병 역시 계속 늘고 있는 까닭에 소아와 성인의 구분의 의미는 퇴색되어 이젠 잘 쓰이지 않는다. 국내 당뇨병 환자는 약 50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약 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에서 15%가 당뇨병 환자로 진단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왜 이렇게 당뇨 환자가 증가하는 걸까? 현대의학에서는 주원인으로 노령 인구의 증가를 내세우며 어쩔 수 없는 것이냥 넘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장수촌에는 당뇨병이라는 말 자체도 생소하다. 또한 성인 당뇨병의 발생은 40대에서 60대에 70%가 집중될 정도로 중장년에서 발병하며 청년기 당뇨병 발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유전이나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렇게 현실을 직시해야 당뇨병 예방과 치유의 길이 보인다. 유전이나 나이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삶으로 돌아가면 된다. 옛사람들처럼 생활하면서 소박한 마음으로 지내면 우리 몸도 그렇게 바뀐다. 또 과격한 운동은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려 먹을 것을 작게 만들고 더 먹게 되면 혈당이 더 오르면서 인슐린 요구량이 더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당뇨병을 더 악화시킨다. 따라서 빠르게 소모시키기보다 덜 먹는 것이 중요하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체 전반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정도의 활동량이면 충분하다. 골다공증.
40세 이상 여성 가운데 19%가, 남자는 8%가 골다공증 환자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비율은 늘어난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20대, 30대 여성조차 30%가 골다공증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골감소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먹을 것이 부족해 영양 결핍이 흔했던 옛날보다 오히려 뼈가 더 약해진 듯하다. 왜 그럴까? 그것은 착각과 오해 때문이다.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믿었던 음식과 방법들이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사들이 골다공증 환자에게 권하는 우유나 멸치는 과다한 동물성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은 질소와 인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산성을 띠는 화합물을 생성한다. 그렇다면 골다공증 치유와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 칼슘은 우리 몸을 알칼리 상태로 유지해주고 피로를 풀어주며 해독 기능이 있는 음식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이다. 여기에는 현미밥과 채식이 있다.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우유로 알고 있지만 참깨와 다시마, 미역과 김, 무청, 고춧잎 등 푸른 채소에는 우유보다 3배에서 10배 이상의 칼슘이 들어있다. 다시마는 우리나라에서 맛을 내는데 기본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재료 중 하나다. 무엇이든 지나치고 인위적인 것은 오히려 건강의 적이다. 자연에 가까워져라. 그러는 동안 뼈는 자연스럽게 튼튼해지고 몸과 마음은 건강해질 것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퇴직 후 남은 인생이 20년을 넘어 30년에 가까워졌습니다. 여생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긴 시간이지요. 정년을 맞이한 60세라는 나이는 차라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라고 봐야 합니다. 노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식사나 수면,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빼고 나면 하루에 10시간 정도가 남고 60세부터 20년 동안으로 계산해도 7만 3천 시간이라는 자유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현재 20세에서 60세까지의 노동시간이 40년 동안 7만 6천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젊은 시절 일했던 시간만큼 자유시간이 또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후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지금입니다. 이제는 100세 인생을 넘어 12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는 더 이상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100세까지 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배워나가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부터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까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남은 시간 동안 어떤 것을 이루고 싶나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주의보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